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246억 달러가 증발했기 때문이죠. 삼성 텍사스 공장 170억 달러, SK 인디애나 배터리 공장 76억 달러. 72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어요. 2만 8천 명의 미국인 일자리가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됐고 텍사스 주지사는 백악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만 해도 우리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 요구해. 72시간 안에.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외쳤죠. 한국은 작은 나라야 선택지가 없어. 하지만 72시간 후 나스닥이 폭락했고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18년째 아시아 정책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9월 어느 월요일 오전 10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고 국방부 차관 제임스 워커, 상무부 차관보 2명, NSC 참모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통령 앞 탁자에는 빨간 테두리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굵은 글씨로 한국 방위비 증액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트럼프가 펜을 들더니 마치 칼을 휘두르듯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 요구해.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100억 달러라는 숫자가 공기를 갈랐어요. 한국의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었는데 기존 13억 달러의 거의 8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워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대통령님. 100억 달러면 적정선입니다. 트럼프가 시계를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답 가져와. 딱 3일이야. 72시간이라는 시간이 마치 단두대 칼날처럼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야. 인구 5천만의 GDP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삼성, SK, 현대 같은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지. 100억 달러? 한국한테는 껌값이야. 워커가 재빨리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대통령님, 한국 경제 지표를 보시죠.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점유율 40%,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입니다. 작년 무역 흑자만 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트럼프가 그 화면을 툭 치며 큰 소리로 말했죠. 봐봐. 돈 있잖아. 100억 달러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낼 수 있어.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주한미군 빼버려. 28,500명 전부. 간단하잖아. 그럼 북한이 뭘 할지 한국이 알아서 생각하겠지.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트럼프가 펜을 집어들며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각사각 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들렸어요. 끝났어. 지금 당장 한국 대사 불러. 워커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참모 7명이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그때는 정말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트럼프가 샴페인 병을 열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거품이 튀어나왔고 참모들에게 잔을 돌렸어요. 한국은 72시간 안에 무릎 꿇을 거야. 북한이 코앞인데 우리 없이 어떻게 버텨? 선택지가 없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워커가 제 옆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슨,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70년 동안 미국이 공짜로 지켜준 시대가 끝나는 거지. 이제 제대로 값을 받는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는데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독일 친구 클라우스 바우만이었어요. 제가 10년 전 베를린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만난 산업 전문가였죠. 마이클, 방금 뉴스 봤어. 한국에 100억 달러 요구했다며?
72시간 최후 통첩? 저는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완벽한 계획이야. 3일이면 끝나. 클라우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을 너무 모르는군, 마이클. 이건 큰 실수야. 저는 웃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한국은 작은 나라야. 우리 안보 우산 없이는 못 버티는 나라라고.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한국이 뭘 했는지 알아? 국민들이 자기 금반지 들고 나와서 나라를 살렸어. 궁지에 몰리면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과장이야, 클라우스.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 뒤에 하얀 글씨로 속보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라고 적혀 있었고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는 기존 방위비의 거의 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72시간 내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100억 달러 72시간이라는 숫자가 크게 떴고 저는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으니까 목요일 오전 10시까지가 마감이었어요. 워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톰슨, 지금부터 한국 정부와 언론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특히 청와대 동향, 주요 기업 CEO 움직임, 여론 변화를 시간대별로 추적하고 매 시간 보고서 올려.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서 한국 주요 언론사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를 모두 클릭했지만 아직 속보는 뜨지 않았어요. 아직 조용합니다, 차관님. 워커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충격에 빠졌을 거야. 하지만 내일쯤 되면 협상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올 거야. 그때가 우리가 완전한 주도권을 쥐는 순간이지.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아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숫자로 압박하고 72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조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칼을 목에 들이대는 삼박자 전략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워커가 써놓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디데이 목요일 오전 10시. 한국 항복 예상.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3일이면 끝이야. 하지만 우리는 몰랐죠. 바로 그 순간 서울 청와대에서 한국이 이미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날이 170억 달러, 76억 달러, 246억 달러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요.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화요일 아침 6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백악관에 도착해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밤새 한국 뉴스를 확인하느라 제대로 자지 못했고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한국 주요 언론사 사이트를 모두 열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까지 확인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요구와 72시간 최후 통첩을 선언한 지 거의 20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성명이나 논평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고 긴급 국회 소집 소식도 없었고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 예상했던 대규모 반미 시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한데. 24시간 동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워커 차관이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반응 어때? 항복 신호 잡혔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들을 가리켰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관님. 공식 성명도 없고 청와대 브리핑도 전부 취소됐고 주요 언론도 최소한의 팩트 보도만 하고 있어요. 너무 조용합니다. 워커가 제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흡족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완전히 얼어붙은 거야. 100억 달러라는 숫자에 충격받아서 정부 내부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바쁜 거지. 누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거냐 이러면서 패닉 상태일 거야. 그가 제 책상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오늘 저녁쯤 되면 비공개 채널로 연락이 올 거야. 시간을 좀 더 달라, 단계적으로 증액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하는 메시지가 들어올 거라고. 워커가 나가고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는데 CNN에서는 한국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철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결국 48시간 이내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가의 분석에 동의했어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1시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암호화된 케이블이 제 이메일로 들어왔고 서울 현지 정치 참사관 로버트 김이 작성한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서울 시내는 예상과 달리 평온합니다.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혼란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와대 주변이 평소보다 더 조용합니다. 단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서 어젯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대기업 총수들의 차량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한 회의치고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오후 3시쯤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CIA 서울 지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이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젯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으면 평택 반도체 단지와 수원 공장에서 24시간 풀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를 정리하거나 백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현장 관찰이 있습니다. 또한 SK인디애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127명이 집단 휴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127명이 집단 휴가라고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클라우스였어요. 마이클, 한국 상황 보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 공식 반응이 전혀 없어.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야, 마이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야. 내가 삼성하고 10년간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24시간 내내 일해. 저는 웃으며 말했죠. 과장하지 마, 클라우스. 그냥 충격에 빠진 거라고. 클라우스가 답답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지금 서울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 청와대 불빛이 환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건 회의가 아니야. 전쟁 준비야.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를 읽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답변은 없었어요. 저는 워커 차관에게 보고하러 갔는데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마이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 한국이 내부적으로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있을 거야. 그가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쯤 되면 한국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 국내 여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애걸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오후 4시쯤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대학 동기 제이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삼성 테일러 공장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삼성 공장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개인 짐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어제 우리 사무실에 세 가족이 와서 집을 급매로 내놓겠다고 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급매? 왜? 제이슨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모르겠어. 그리고 더 이상한 건 170억 달러짜리 공장 건설 현장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24시간 공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한국에서 오기로 한 특수 장비 반입이 전부 보류됐어. 현장 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본사 지시라고만 하더라고.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컴퓨터로 텍사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검색했습니다. 주류 언론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삼성 공장 한국 직원들이 집단으로 집을 내놓고 있다는데 테일러 건설 현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 자녀들이 학교에 전학 서류 제출했대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워커에게 달려갔습니다. 차관님, 텍사스에서 심상치 않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 한국 직원들이 짐을 싸고 있고 건설 현장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SK 인디애나에서는 127명이 집단 휴가를 신청했고 워커가 손을 들어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마이클, 진정해. 그건 블러핑이야. 한국이 우리 겁주려고 일부러 흘리는 소문이라고. 실제로 철수할 리 없어. 170억 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를 벌인다고. 경제적으로 자살 행위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24시간 후면 72시간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세 번째 CIA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어요. 손을 떨며 열었습니다. 추가 정보 평택 삼성 공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핵심 생산 매뉴얼을 USB에 복사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 대형 전세기 3대 예약이 들어왔다는 비확인 정보가 있습니다. 예약 시간은 목요일 오전 6시입니다. 매뉴얼을 USB에 복사한다고요? 전세기 3대? 목요일 오전 6시면 D-Day 4시간 전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었죠. 목요일 새벽 3시,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집에 가지 못했어요. 한국 관련 보고서가 계속 쏟아져 들어왔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었죠. D-Day까지 7시간이 남았고 저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 제 휴대폰에 CIA 서울 지부 최고 등급 보고서가 떴어요. 손을 떨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가 찍힌 컨테이너 17개가 전세기 3대에 실리고 있었고 한국인 엔지니어 약 200명이 VIP 라운지에 집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륙 예정 시각은 오전 6시, D-Day 4시간 전이었습니다. 급히 워커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관님, 인천공항에서 지금 200명이 귀국 준비 중입니다. 컨테이너 17개, 전세기 3대요. 이건 블러핑이 아닙니다. 워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백악관으로 와. 당장. 새벽 4시 백악관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인천공항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정말로 전세기 3대가 계류장에 서 있었어요. 워커가 탁자를 쳤습니다. 170억 달러 프로젝트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미쳤어?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텍사스 공장은 한국 엔지니어 없이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은 최소 2년 교육이 필요하고 핵심 매뉴얼은 한국어로만 돼 있습니다. 그때 인디애나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SK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감독관 83명이 전원 귀국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70억에 76억을 더하면 246억 달러가 날아간다는 소리잖아. 새벽 6시 인천공항발 전세기 3대가 정말로 이륙했어요. 위성 추적 화면에서 3개의 점이 한국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속보가 떴고 앵커가 긴급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본사가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공식 발표했고 이에 따라 서울 증시에서 두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3%, SK하이닉스는 8.9% 상승이었고 반면 나스닥 선물은 2.1% 급락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텍사스 주지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했습니다. 170억 달러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우리 주 일자리 2만 개가 날아갔단 말입니다. 이어서 조지아 주지사,
인디애나 주지사에게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현대차 공장 건설 중단, SK 배터리 공장 한국인 전원 철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개장 2시간 전 선물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3.8% 하락, S&P 500 2.7% 하락, 다우존스 2.3% 하락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상황 보고해. 워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철수했습니다. 삼성 170억, SK 76억, 현대차 55억을 합치면 총 301억 달러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국 대사 불러.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본국 협의차라고만 하고요. 디데이까지 1시간 13분이 남았을 때 한국 청와대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동맹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재검토되며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 존중 없는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작은 나라가. 오전 9시 디데이까지 1시간이 남았을 때 제 컴퓨터에 또 다른 긴급 보고서가 떴습니다. CIA 동아시아 지부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SK 하이닉스의 HBM 공급 우선순위 재조정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 H100 칩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열자 더 충격적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AI 칩 생산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한국 정부가 공급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경우 미국 AI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301억 달러 투자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이제 터지려 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15분, 디데이까지 45분이 남았을 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실리콘밸리에서 왔어요. 엔비디아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죠? 지금 무슨 일입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HBM 납품 일정이 전부 보류됐다는 메시지만 왔고 담당자들 전화가 안 받쳐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두 번째 전화가 곧바로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공급망 책임자였죠. 백악관에서 뭘 한 겁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 재검토 통보가 왔어요. 세 번째는 구글, 네 번째는 아마존,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한국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납품 일정을 보류하거나 재검토 중이라는 거였죠. 저는 워커 차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차관님, 실리콘밸리가 난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부품 공급을 동시에 중단하고 있어요. 워커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나도 지금 전화 20통 받았어. 월가 CEO들, 빅테크 CEO들 전부 패닉 상태야. 오전 9시 30분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커 차관,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저까지 모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워커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SK 하이닉스 HBM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17%, LG 디스플레이 OLED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기업이 동시에 공급을 중단하면 재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스닥이 붕괴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증발할 겁니다. 트럼프가 탁자를 쳤어요. 1조 달러? 한국 GDP가 얼만데? 1.7조 달러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노려봤어요. 오전 9시 45분, D-Day 15분 전이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공급 없이는 H100 칩 생산이 불가능하며 이는 미국 AI 산업 전체의 치명타가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를 대체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AI 혁명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워커가 트럼프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상을. 안 돼.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내가 한국한테 무릎 꿇는 꼴을 전 세계가 보게 할 순 없어. 10시까지 기다려. 한국이 먼저 연락 올 거야. 오전 9시 50분, D-Day 10분 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CEO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님, 개장 3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 타협하십시오. 트럼프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전 9시 55분, 제 컴퓨터에 주한미국 대사관 긴급 케이블이 떴습니다. 한국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에 시민 10만 명이 집결했고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92%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협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92%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72시간 마감 시한이 도래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대신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합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오벌 오피스가 조용해졌습니다. 오전 10시 5분 제 휴대폰에 클라우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마이클, 유럽도 주목하고 있어. 독일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 강화 논의 중이야. 미국이 약해 보여. 오전 10시 10분 나스닥이 개장했습니다. 처음 1분 만에 2.7% 급락했고 3분 만에 5.1%, 5분 만에 7.8%가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12.3% 폭락했고 애플은 8.9%, 아마존은 7.2% 하락했습니다. 워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통령님, 서킷 브레이커가.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 발동. 거래 일시 중단.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텍사스 주지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인디애나 주지사, 애리조나 주지사에게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오전 10시 30분 백악관 브리핑룸 앞에 기자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어요.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사과할 겁니까? 301억 달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72시간 전 우리는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릎 꿇은 건 우리였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컴퓨터에 새로운 속보 알림이 떴는데 일본과 대만, 독일이 한국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오전 11시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빨간 그래프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5.7% 폭락했고 애플이 11.2%, 마이크로소프트가 9.8%, 아마존이 10.3% 떨어졌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개장 1시간 만에 9.1% 급락했습니다. 워커 차관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의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긴급 유동성 공급 검토 중이라고. 트럼프가 탁자를 쳤어요.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작은 나라 주제에.
그때 제 컴퓨터에 긴급 보고서가 떴습니다. 인디애나 현지 특파원 보고였어요. SK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완전히 멈췄고 한국인 감독관 83명이 전원 떠난 후 미국인 건설 인력 2,300명이 일손을 놓고 있으면 공장 완공 예정일이었던 내년 3월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드와 GM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전기차 생산 계획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인디애나 SK 공장 중단으로 포드 F-150 라이트닝 생산 차질 예상, GM 얼티엄 배터리 공급 중단 위기.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도 문제입니다. 170억 달러 투자한 첨단 반도체 공장인데 한국 엔지니어 없이는 장비 가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텍사스 주지사가 직접 백악관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오벌 오피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트럼프 앞에 서류를 내던졌어요.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우리 주에서 2만 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부동산 가격이 벌써 15% 폭락했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한국이 이상한 거지. 텍사스 주지사가 비웃었어요. 대통령님 잘못 아니라고요? 72시간 최후 통첩은 누가 했습니까? 100억 달러 요구는 누가 했습니까? 내년 선거에서 텍사스 잃고 싶으십니까? 주지사가 나간 직후 CNN에서 특별 방송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이 단순한 투자 중단을 넘어서 전략적 공급망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이 한국 편에 서면서 동아시아 반도체 동맹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고 한국 일본 대만을 연결하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고 클라우스였습니다. 마이클, 뉴스 보고 있어? 응, 지금 보고 있어.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 대만이 한국과 협력 강화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어. 그리고 일본 소니와 도쿄일렉트론도 한국 기업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대. 마이클,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워커에게 달려갔습니다. 차관님,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동아시아가 뭉치고 있습니다. 워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고립되는 거야? 1시간쯤 지났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공급망 중단이 지속될 경우 미국 GDP가 0.7% 하락할 것이면 반도체 산업은 최소 2년간 정체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었어요. 보고서가 나온 직후 나스닥이 추가로 3.2% 더 떨어졌습니다. 오후 중반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단상에 섰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대통령은 한국에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변인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예의주시요? 지금 나스닥이 12% 폭락했는데 예의주시라고요? 301억 달러 프로젝트가 증발했는데요. 대변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피해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 텍사스 170억 달러 중단, SK 인디애나 76억 달러 중단, 현대차 조지아 55억 달러 보류, 나스닥 시가총액 1.2조 달러 증발, 세계주 일자리 3만 7천 개. 위기, 전기차 산업 생산 차질이라는 문구들이 빨간 글씨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보고서가 떴습니다. 한국 평택에서 온 현장 보고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전세기 3대가 평택에 도착했고 20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호하며 내렸으면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한국 정부 관료들과 기업 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72시간 전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 작아진 건 우리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제 휴대폰에 긴급 문자가 떴는데 상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 소집을 결정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지만 백악관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밝게 빛나며 계속해서 나쁜 소식들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갈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라우스였습니다. 마이클, 아직 안 자? 못 자겠어.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클라우스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독일 경제부 친구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한국이 유럽과 새로운 반도체 협력 협정을 논의하고 있대. 그리고 중국도 움직이고 있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소문이야.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중국이라고? 설마. 응. 한국이 미국한테 등을 돌리면 중국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야. 마이클,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야.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 2시 제 컴퓨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였는데 SK 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공식적으로 중단했고 이로 인해 H100 칩 생산 라인 전체가 다음 주부터 가동 중지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 손실액은 주당 12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당 12억 달러라고요? 새벽 3시쯤 또 다른 긴급 보고서가 떴어요. 이번에는 애플 본사에서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이로 인해 아이폰 17 생산 라인 가동이 불가능해졌으면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애플 CEO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새벽 4시 워커 차관에게서 긴급 소집 문자가 왔어요. 30분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고 워커와 참모 5명만 모여 있었어요. 워커의 얼굴은 완전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워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 완전 마비, 인디애나 SK 공장 건설 중단, 조지아 현대차 공장 보류 상태.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정보인데 애플이 아이폰 17 생산 일정을 3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한 참모가 서류를 펼쳤어요. 더 심각한 건 파급 효과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하루 15.7% 폭락했고 오늘 장전 거래에서 추가로 8%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2,8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800억 달러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워커가 말을 이었어요. 상원에서 긴급 청문회 소집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와 상무부 장관이 출석해야 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저녁 7시였고 KBS 뉴스에서는 평택 공장으로 돌아온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우리 없이는 그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기술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1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감각이에요. 기계 소리만 들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고 온도만 봐도 수율을 예측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 7시 제 컴퓨터에 한국 청와대 공식 발표가 떴어요.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일방적 협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을 정부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맹은 힘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침 8시 워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마이클, 대통령님이 부르신다. 오벌 오피스로 가는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황 보고 워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301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 전부 중단됐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1.5조 달러 증발, 세계주 일자리 4만 개 위기, 엔비디아 생산 중단, 애플 아이폰 생산 연기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워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쥐고 있는 건 작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72시간. 단 3일 만에 제국이 무너지는구나.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지지하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비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 복도에 서 있었어요. 대리석 벽 너머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고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워커 차관이 제 옆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 5일 동안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클,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200석 규모의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장에 달린 카메라 10대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워커와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상원의원 12명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미 동맹 위기 및 경제 손실에 관한 긴급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워커 차관, 먼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커가 일어서서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상원의원 여러분. 지난주 발생한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맹 강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며 정당한 요구라고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100억 달러를 3일 안에 내놓으라는 게 동맹국에게 할 말입니까? 워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른 공화당 의원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차관님, 이 보고서 좀 보십시오. 텍사스에서만 2만 3천 개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디애나, 조지아까지 합치면 4만 2천 개예요. 이게 정당한 결과입니까? 워커가 물을 마셨어요. 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잉 반응이라고요? 위원장이 탁자를 쳤습니다. 차관님, 숫자를 말씀드리죠. 나스닥 시가총액 1.8조 달러 증발, 엔비디아 주가 27% 폭락, 애플 생산 중단, 포드와 GM 전기차 계획 전면 재검토. 이게 과잉 반응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오판 결과입니까?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민주당 의원이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마이클 분석관, 당신은 한국 전문가로 18년간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쥐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없이는 엔비디아 AI 칩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은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세계 2위이고 LG는 OLED 패널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10년, 20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위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워커가 일어섰어요. 협상입니다. 한국과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한국이 받아줄까요? 민주당 의원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72시간 안에 100억 달러 내놓으라고 협박한 나라가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하면 받아줄 것 같습니까? 워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청문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위원장에게 쪽지를 건넸고 위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위원장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일본, 대만과 동아시아 반도체 안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의 일방적 압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이 협의체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럽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화당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편에 서고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3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클라우스였어요. 마이클, 청문회 생중계로 보고 있어.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어. 미국 없는 질서를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지만 그것도 이제는 예전처럼 위대해 보이지 않았어요. 72시간 전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우리 없이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일한 백악관이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클라우스였어요. 마이클, 한국 뉴스 보고 있어?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KBS 뉴스가 떠올랐고 평택 삼성 공장 화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생산 라인 앞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K-칩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00조 원을 투자해 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철수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평택과 용인으로 재배치됐으며 이미 가동률 9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봤지? 한국은 미국 프로젝트를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집으로 가져온 거야. 그리고 지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달 새 32% 상승했고 SK 하이닉스는 41% 올랐어요.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백악관의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재무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2주간 경제 손실을 집계했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2.1조 달러 증발, 실업 예상 인원 6만 3천 명, 세계주 부동산 가격 평균 18% 하락, 전기차 산업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예상액 47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가 탁자를 쳤어요. 한국한테 연락은 했어? 국무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의 공식 사과와 100억 달러 요구 철회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사과를? 절대 안 돼. 워커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 일본, 대만과 손을 잡았고 유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고립이라고?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미국이야.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미 세계는 변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복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 중심이 아닌 질서를요. 동아시아 4개국이 손잡으면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일 후 백악관은 조용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재개하며 10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미국의 입장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급하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백악관을 떠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첫 강의 주제는 한미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 5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시간 동맹 위기에 대해서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100억 달러 요구, 72시간 최후 통첩, 301억 달러 투자 중단, 2.1조 달러, 시가총액 증발, 6만 3천 명 실업.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미국이 왜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쥐고 있느냐였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최근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0% 증가했고 동아시아 반도체 협의체를 주도하며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과의 협력으로 기술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미국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은 6개월째 멈춰 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재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생산량을 30% 줄였고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힘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만에 70년 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 클라우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마이클, 한국이 독일과 반도체 합작 공장 계약 체결했어. 베를린에 5조 원 투자한다고. 유럽도 이제 한국 편이야.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2시간 전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는 새로운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72시간이 바꾼 세계 한미 동맹 위기 분석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10년, 20년 현장에서 쌓은 기술자들의 노하우, 그것이 진짜 영혼이었다. 우리는 기계를 샀지만 한국은 영혼을 키웠다. 그리고 영혼 없는 기계는 그저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